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제가 겪은 이혼이라는 것을 공유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인생을 살 때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들 하지만 글쎄요. 이런 경험도 좋은 축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혼을 하고 나서 남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혼으로 인해 생긴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제가 남자를 못 믿게 된 것이겠네요. 전 남편은 두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아수라백작 같은 사람이었죠. 얼굴이 휙휙 바뀌는 그 사람 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할 때에 따라서 얼굴이 휙휙 바뀌는 그런 사람이었죠. 박쥐, 기회주의자, 얌생이 이런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디서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제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그 인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건설사무소 건물 1층에 있는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카페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건설사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었죠. 남편은 해당 건설사무소 직원으로 일주일에 6일은 제가 운영하는 브런치 카페에 출근 도장을 찍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손님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었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내 사업하는 게 목표야. 앞으로 4년 안에 사업 자금 만들어서 내 사무실도 떡하니 차리고 제대로 시작하는 거지. 자기는 그냥 내 옆에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금방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연애 시절에도 결혼한 후에도 자기 삶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있었죠. 아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실상은 말만 뻔지르르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진작 알아봤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그 남자가 갖고 있는 포부와 책임감, 그리고 가능성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저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멍청하게도 그 남자한테서는 저는 그걸 봤네요. 눈이 삐었던 거죠. 그 인간 포부는커녕 포기의 아이콘이었어요. 입만 살아있는 허영심 가득한 인간이기도 했죠. 자기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결혼해서도 각자 번 돈은 각자가 쓰는 거 어때? 생활비는 공동으로 내고 생활비 제외한 돈은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지. 요즘 우리 또래 사람들 다들 이렇게 한다더라고. 나도 그게 좋은 것 같아서 말야. 결혼을 해서도 독립적인 생활. 독립적인 생활은 개뿔. 자기가 먼저 저렇게 말해놓고는 결혼한 지 1년이 되기도 전에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앞세워 저희 친정에 빌붙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빌붙는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특히 그 인간은 보여지는 것에 미쳐 있었습니다. 환장을 했죠. 자기야, 이거 어때? 이번에 나온 신형 모델인데 완전 잘 빠졌지? 이야, 이런 거 타고 가로수길 나가면 진짜 끝장날 것 같지 않아? 됐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려거든 애초에 하지를 말어. 자기 차 산 지 얼마 안 됐잖아. 에헤이, 이 여자가 또 답답한 소리 하네. 여자들 명품 가방 보면 어때? 갖고 싶지? 남자한테는 차랑 시계가 여자들 명품 가방 같은 거야. 신상이 나오면 당연히 갖고 싶은 거라고. 대체 어떤 여자들을 만나왔길래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저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명품 가방 하나쯤은 갖고 싶죠. 저도 딱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걸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사들이면 그게 낭비지 뭐겠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모든 여자를 명품에 환장한 사람처럼 매도하며 남자들 역시 여자가 명품에 미치는 것과 똑같이 차에 미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빠랑 상우는 차랑 시계 이런 거에 큰 욕심 없었네요. 그리고 그런 거는 좋은 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지. 다 돈 낭비야.
다 보여주려고 사는 거지. 그리고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구만. 당신 차 바꿀 여유 되는 거야? 정답! 그래, 보여주려고 사는 거 맞아. 나는 진짜 그런데. 이럴 때 가족이 있어서 좋은 거지.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한테 자기가 살짝 운 좀 띄워주면 안 될까?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정말 뻔뻔하지 않나요? 저는 저 사람이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돈을 맡겨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하거나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당연하다는 듯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그걸 왜 아빠한테 얘기를 해? 자기가 차 사는 거라며. 그리고 뭐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 차 바꾸는 걸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아빠가 참 더 좋아하시겠다. 아이고 답답하다 진짜. 자기야, 가족 좋은 게 뭐냐? 자기가 자영업만 해봐서 모르나 본데 나같이 현장 오가고 하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분명히 아버님이랑 처남은 내 마음 딱 이해할걸? 아이 자기야,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말씀드려주라. 어? 아니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 돈으로 알아서 하자고 해놓고는 꼭 자기 불리할 때나 뭐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저딴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친절한 성격이지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딱 잘라서 말해버리거든요. 저 때도 똑같았어요. 딱 잘라 말했죠.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적당히 하고 단념해. 그리고 자기가 그랬지. 결혼하고 나서도 생활비 빼고는 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자고. 차 바꾸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돈 구해서 바꿔. 진짜 가끔 보면 철이 없어, 철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됐어. 사람 무한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됐어. 자기가 내 상황이 안 돼봐서 그래. 자기랑 처남이랑 쭉 풍족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모른다고. 나처럼 어렸을 때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못 먹고 못 입고 살아온 애들은 어른이 돼서 그 한을 푸는 거라고. 저 인간 툭 하면 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부유하게 살아와서 자기 입장을 모르는 거라고 말이에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 덕에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가업을 이어받아 육가공 공장을 크게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 덕에 어렸을 때부터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사립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를 위해 유학은 물론이고 가게까지 차려주실 만큼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이라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남동생과 함께 할머니 밑에서 자랐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브랜드 신발 한 번을 못 신어봤다고 했습니다. 대학 생활 중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남동생과 단 둘만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물론 남편이 남동생과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했다는 사실은 정말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핍들이 잘못 분출되고 있는 건 확실했죠. 남편은 어릴 적 한을 미친 듯이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뭐 복권이라도 됐어? 세상에, 이거 정말 당신이 다 필요해서 산 거 맞아? 당신이 이런 게 대체 왜 필요한 건데? 됐어, 손대지 마. 내가 산 거거든. 내가 내 돈으로 산 건데 왜? 이것도 철이 없어. 나한테 다 필요한 것들이야. 어휴, 쪼잔한 인간이 제가 철없다고 한 말 가지고 한참을 삐져서는 매번 뭘 살 때마다 저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오는 게 괜찮은 소비였다면 제 성격상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오는 물건 대부분이 고가의 제품들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누가 봐도 알만한 명품 신발에 티셔츠에, 아니 대체가 왜 티셔츠를 몇십만 원이나 주고 사 입는 건지.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릴 적에 쌓인 한을 미친 듯이 푸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보, 그래. 뭐 당신 돈으로 사는 거라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는 건 좀 아닌 거잖아. 안 그래?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자기 힘들게 돈 버는 건데 아깝잖아. 저는 방식을 바꿔서 남편을 달랬어요. 닥달했다가는 더 튕겨나갈 것 같아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육아를 한 거네요.
어쨌든 달래기도 해보고 잔소리를 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의 씀씀이한 무력은 막을 도리가 없었죠. 그러다 그 인간이 본격적으로 저희 친정에 빌붙기 시작하는 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본가에서 친정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내시는 본가 옆에 따로 분리된 집에선 저와 남편이 살고 있었죠.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표현이 딱 맞겠네요. 아무리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공간에 있는 집이니 큰 소리가 나면 당연히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날 남편이 어디서 술을 잔뜩 퍼마시고 와서는 진상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희 친정아버지를 불러댔죠. 결국 남편의 고성방가에 남동생과 친정아버지가 밖으로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평생을 봐온 아버지와 동생인데도 그 순간엔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아는지 모르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걸음걸이로 친정아버지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버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휴, 아버님, 제가 만약에 아버님이었으면 우리 사위 상사놈들 비위 맞추는 거 힘들지 않냐? 내 회사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대충 둘러대면서 상황을 좀 정리하려는데 남편 놈은 오히려 더 소리를 질러대며 아빠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인어른, 저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 상사랍시고 있는 놈들 비위 맞추는 것도 이제 못하겠어요. 제가 뭐 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능력 좋으신 장인어른이 계신데 내가 왜 남 밑에서 일을 해야 하냐고요.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게 술주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오죽 힘들면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싶었죠. 친정아버지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나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내일 술 깨는 대로 이야기하자고 남편을 달래주셨습니다. 알겠으니까 내일 자네 술 좀 깨고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어? 내가 자네 힘든 거 알지? 왜 모르겠나? 진짜요? 아버님 정말이에요? 역시 우리 아버님! 제가 아버님은 알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요,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주 진상짓의 끝으로 자기 옷에 속을 개워내고 나서야 그 인간의 술주정은 끝이 났습니다. 아유, 글을 쓰는 지금도 속이 다 메스꺼리네요. 어쨌든 그 인간의 술주정으로 결국 아버지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로 했죠. 결국 친정아버지는 제 남편놈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마침 고모부 회사에 영업부서가 생겨나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니 남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관리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자기 재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인간 처음에 포부와는 달리 이번에도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체가 정신머리를 어디에다 두고 다니는 거냔 말이야, 어? 자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 내가 아주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열심히 일을 한다 했더니만 새로운 회사에 출근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설렁설렁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요. 제가 오늘 딱 한 번 다녀온 건데 그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한 번은 무슨... 어? 제 고모부가 들어보니 자네 자리 비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니더니만, 어? 내가 자네한테 놀러 가라고 그 자리 마련해 준 줄 아나? 글쎄 그 인간이 아빠와 고모부를 등에 업고 회사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했던 모양이었죠. 안 그래도 남편의 그런 태도 때문에 밑에 있던 직원들도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작은아버지 귀에 들어간 게 여러 차례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모부가 그냥 눈 감아주신 모양이었나 봐요. 그런데 미팅을 나간다고 나온 남편은 거래처가 아니라 회사 근처 사우나로 향했고 거기서 고모부와 저희 친정아버지를 딱 맞닥뜨린 거였죠.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언성을 높이시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남편놈 역시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쩔쩔맸죠. 자기야 어떡하지? 아버님 화 많이 나신 것 같지? 나 어떡해. 아이씨 진짜 미치겠네.
아버님 화 한 번 나시면 오래 가시는 편이야? 아니, 어떻게 거기서 딱 마주치냐고. 이거 분명히 회사에서 누가 꼰지른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다녔는데 한 번은 못 마주친 걸 이렇게 갑자기 마주친다고? 이건 말이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그리고 뭘 어떡해? 당신이 저지른 일,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고모부도 화 단단히 나셨더라. 일단 당신이 아버지한테 가서 싹싹 빌어. 그리고 정확히 해. 당신 말이야. 당신이 그 일 책임지고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맡고 아니면 그만둬. 괜히 여러 사람 피해주지 말고. 그렇게 봐도 소용없어. 서운해?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상황도 악화되기 전에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나 당신이랑 아빠 사이 틀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감 있게 선택하고 행동해. 남편은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아버지와 고모부를 찾아가 싹싹 빌었습니다. 2번 다시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한 번 그렇게 난리가 나고 나니 정말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어요. 물론 과소비하는 남편의 씀씀이는 여전했지만 말이죠. 제가 분명 남편이 얼마를 받는지 아는데 그 이상으로 돈을 쓰더라고요. 어디 비상금이 있는 건가 싶어 그대로 뒀는데 결정적으로 사건을 크게 터뜨리고 남편은 고모부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요. 한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말이죠. 깜짝 놀라 허겁지겁 달려간 집안의 공기와 분위기란 정말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친정아빠는 단단히 화가 나신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고 남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남편 주변으로는 종이 몇 장이 널려 있었죠. 동생이 제게 건넨 건 남편 옆에 널려 있던 종이 몇 장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건네받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에는 계산서 같은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달라진다니? 네 남편이 빼돌린 돈이다. 아휴, 나 원참. 아니 어떻게 된 게 뭐만 했다 하면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야, 어? 저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빼돌린 돈이라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면요. 회사에서는 법인카드가 나오잖아요. 직원들끼리 회식을 한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 카드. 회사 공금이죠. 그런데 남편이 회식으로 자주 가던 식당 주인분과 짜고 쳤더라고요. 회식을 한 것처럼 결제를 해주고 남편한테 일부의 수수료를 받고 그걸 현금으로 다시 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거 범죄잖아요, 범죄. 남편한테 너무 실망스러웠고 화가 났습니다. 아빠, 이 사람 한 짓 용서해 주지 마.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미쳤니? 미쳤냐고. 한 번도 아니고 대체 이게 몇 번째야. 얼마나 더 아빠랑 집안 식구들 실망시킬 건데. 친정 아버지와 남동생보다도 제가 더 화를 내고 난리를 친 것 같아요. 남편 놈은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제게 매달렸다가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싹싹 빌었다가 집안이 아주 난리였습니다.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도 그렇게 엉엉 울며 비는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감정이었죠. 친정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다 결국 남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고모부 회사에서 퇴사시켰습니다. 그 뒤에 남편의 일자리는 알아서 하라고 말이죠. 남편도 그때는 자기가 잘못한 일의 크기를 알았는지 군말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계란이랑 식빵 이제 얼마 없지 않아? 내가 나가서 사올게. 다른 거 사올 거 있으면 전화해줘. 남편은 일자리를 잃고 한동안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바로 위에는 자기가 예전에 일하던 직장 동료들이 있었음에도 말이에요. 냉장고 청소며 가게 오픈 마감까지 자기가 일일이 나서서 했죠. 저는 단 한 번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눈치가 있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주 잠시였어요.
한참 일을 잘 돕다가 슬슬 그 인간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게 싫은 건 아니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건 그 인간이 뭔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 남편이 일을 벌이면 항상 사단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은 재료가 부족해서 전화를 했더니만은 자기가 본때를 보여줄 기회를 잡았다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컸기에 저는 이것저것 물어댔습니다. 정말 불안했거든요. 아이고 참, 아니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셔? 그냥 그런 일이 있어. 당신은 그냥 당신 일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기나 해. 내가 조만간 장인어른이랑 처남한테 딱 보여줄라니까. 와, 저러니까 더 불안한 거 있죠? 심지어 또다시 남편의 카드 내역에는 어디 브랜드, 어디 명품샵 이런 내역이 찍혀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리 캠으로도 말을 해주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저는 잘 돼도 못 돼도 다 남편이 책임지라는 말로 선을 그어버린 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후회할 것이라며 저에게 떵떵거렸지만요. 그런 불안한 돈 안 받는 게 낫지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한테 남편의 소식이 아닌 친정아버지의 소식이 들려왔죠. 아빠,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마음 건강하게 먹자.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지, 안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 소식은 다름 아닌 친정아빠의 암 소식이었어요.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죠.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에서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장암 진단까지 말이죠. 의사의 말로는 길어야 7개월 정도 사실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아버지를 모시고 해당 병원을 찾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죠. 아버지에게는 7개월의 삶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친정아버지를 붙들고 몇 날 며칠을 애원했어요. 제발 다른 병원도 가보자고 말입니다. 분명 다른 치료법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의 제안을 굳고 거절하셨습니다. 아유 싫어. 길어야 몇 개월이야. 거기서 더 살아봤자 뭐 어떡해. 그냥 남은 시간 너희랑 시간이나 많이 보내지 뭐. 내가 평생 회사 지키겠다고 너희랑 제대로 대화도 못 해보고 이제 와서 그게 참 한이 된다. 아빠 마지막 소원이다 생각하고 좀 들어주라, 응? 결국 저희 남매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우리 좋자고 아빠를 고생시키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이곳저곳 다른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던 건 우리가 아빠를 더 오래 보고 싶고 아빠를 떠나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순전히 저희의 욕심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오로지 아버지와 보내기로 마음먹고 가게도 직원들에게 맡겨둔 채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쩜 그리도 빨리 지나가는지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동그라미는 금세 빼곡해져 갔죠. 너무도 아쉬웠어요.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입니다.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시간이 지나길 바라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말이죠. 아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번에 다 같이 여행 다녀올까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시한부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더욱더 친정아버지에게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남편의 그런 행동에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의 연기가 정말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저 어릴 적에 부모님 이혼하시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는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줄은 제가 그동안 아버님 속썩인 것만 자꾸 떠올라서 그게 너무 괴로워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편찮으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여보, 왜 울어? 울지 말자. 우리 남은 시간 더 잘 보내면 되지. 울지 마. 남편은 가족여행을 가서 술이라도 한잔할 때면 친아버지 같은 장인어른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너무 마음 아프다며 펑펑 울곤 했어요. 저희 남매는 그런 남편놈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고 말이죠. 그게 다 그 사람의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죠. 그러다 딱 한 번 남편의 속내가 드러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의심도 시작되었어요. 아버지와의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였을 거예요. 남편이 웬일로 거하게 술상을 세팅해둔 채 제게 오랜만에 둘이서 이야기나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 신경 쓰느라 둘이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다면서 말이죠. 내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해. 당신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아버님 신경 쓴다고 많이 힘들어했잖아. 내가 다 알지. 바보같이 저 말에 눈물이 났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인간이 저날 제 눈물을 보며 얼마나 안도했을지 너무 분합니다.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나랑 동생이랑 둘이서 많이 힘들었을 거야. 고마워. 울지 마. 우리 남은 시간 장인어른이랑 행복하게 보내면 되지. 그러면 돼. 그러니까 우리 잘 준비하자. 그래서 말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준비? 무슨 준비? 뭐 이런저런 준비지. 앞으로 장인어른 회사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장인어른이 당신한테는 미리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서. 유산 문제 말이야. 처남이 얼마나 가져가고 당신이 얼마나 가져가는 거야? 무서웠어요. 유산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니, 원래는 그게 본 모습인데 제가 잠시 착한 남편이라는 가면에 속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들고 있던 술잔을 그대로 들어 남편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죠. 발끝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러려고 그런 거니? 유산?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당신 이러려고 아빠한테 그렇게 잘했던 거야? 당신한테는 뭐 주고 가시는 거 없나 해서? 그래서 아빠한테 그렇게 친아버지 같다고 하고 잘했던 거야? 자기야, 흥분하지 말고 자리에 좀 앉아봐. 내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 그래. 그럼 그게 아니면 뭔데? 그래, 내가 잠깐 잊고 있었다. 당신이 우리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유산? 당신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게 묻고 싶어? 그게 궁금해? 내 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현실적으로. 막말로 이렇게 준비 안 해두면 당신이랑 처남 유산 문제로 다툴 수도 있어. 내가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본 줄 알아? 현실적이던 뭐던 됐어. 우리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당신 유산 받고 싶어? 그럼 더 잘해봐. 나한테 들킨 것처럼 들키지 말고 잘해보던가. 그런데 그거 알아? 우리 아빠 당신 머리 꼭대기에 있어. 당신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최악이다. 앞으로 아빠 모시고 다니는 거 나랑 상우 둘이서만 다닐게. 당신 마음에도 없는데 따라다니느라 고생했어. 당신 왜 그렇게 사람을 나쁘게 몰아가? 당신 진짜 사람 이상하게 만든다. 내가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그런 사람인 거야.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 친구 집에 가 있던가 해라.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그날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정말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 인간이 내 옆에서 숨 쉬는 것조차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남편은 신우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을 내보내고 나니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어요. 정말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새겨질 정도로 주먹을 꾹 쥐고 참았습니다. 다음 날이 친정아버지 수술날이었거든요. 불효녀라고 해도 좋으니 딱 한 번만 더 진찰을 받아보자고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해서 잡은 수술이었습니다. 악성 종양은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해야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후
저는 동생과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저희 남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살고 싶은 모양이라며 눈가가 촉촉해지셨죠. 아버지가 수술실에 들어가 계신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동생과 저는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와, 저 한마디를 듣는데 다리에 힘이 털썩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생이 정신 나간 인간처럼 웃는 게 아니겠어요? 눈물까지 줄줄 흘리면서 말입니다. 저는 일이 잘못되어도 뭐가 단단히 잘못된 거구나 싶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웃었던 건 안도의 웃음이었죠. 누나, 오진이래, 오진! 아빠 괜찮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의 오진이었어요. 의사는 종양의 크기와 모양을 보고 악성 종양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너무 좋지 않은 데다 대장암 초기까지 같이 발견돼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한 것이었죠. 아버지 몸에 있던 종양은 담낭에 있던 것이었어요. 담낭 종양의 경우는 제거를 한 후에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 양성이었고 대장암은 초기였기에 수술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죠. 의사한테 정말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고 저희 옆에 건강히 계실 수 있다는 자체에 새 삶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전날 남편과 제가 다퉜던 사실을 모르던 동생은 기쁜 마음으로 남편한테 아버지 소식을 전했고 남편은 저녁에 병원을 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매형한테 병원으로 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해. 아빠 아직 회복도 다 안 되셨는데 괜히 사람 많이 들락날락거리면 피곤해. 아버지가 그 사람 얼굴을 보게 되는 자체가 싫어서 그 인간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하라 했습니다. 동생에게 아버지 옆을 맡기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분명 집으로 온다던 인간이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이번에도 그 인간은 말뿐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에요. 에휴, 지겨워, 지겨워. 아유, 이놈의 집구석. 내 인생에 도움을 안 주는구만, 도움을. 그래, 나 같은 놈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에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난 상태인 건지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입 다물어. 나 당신 술주정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니까. 아빠 오늘 회복 중이시니까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잠이나 자. 친정 아버지가 회복 중이다라는 저의 말에 남편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말이에요. 망했어. 다 망했다고. 내가 유산 받으면 빚 다 갚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라 했는데 그렇게 자식들 생각하시는 양반이면 사위 힘들 때 돌아가시지. 귀엽고 사르셔서 사위 죽게 만들고. 대체 저게 무슨 막말인 것인지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짐승도 저런 생각은 못할 것입니다. 남편 놈은 억울하다는 듯 울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자기 거였는데 일이 다 망가졌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떠들어대나 듣고 있자니 별의별 내용이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여보, 네 남편이 지금 코인 하다가 쫄딱 망해서 빚이 산더미야.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몸뚱이 말고는 없다고. 만섭이 그놈 결혼 비용도 줘야 하는데 어쩔 거냐고. 자기들은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왜? 저는 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들어 그
그 자식을 향해 던졌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눈에 불을 켜고 그놈을 향해 무자비하게 물건을 던졌었죠. 술에 취해 이미 고주망태가 된 그 자식은 제대로 피하지도 못한 채 제가 던지는 물건에 고스란히 맞게 되었죠.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니? 뭐? 왜? 왜 너를 안 도와주냐고? 너같이 생각하고 사는 인간을 대체 누가 도와줘, 안 그래? 자기 능력 하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와이프 등쳐먹을까? 어떻게 하면 곧 죽어갈 자긴 등쳐먹을까 생각하면서 뒤구린 생각만 하는 놈을 누가 미쳤다고 도와주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랑 내 동생이랑 우리 아빠 옆에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가 있냐고! 나가.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사니까 나가라고! 그리고 너 어디 한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알겠어? 왜 안 나가? 경찰 불러줄까? 그래야 나갈래? 나가라고! 나가! 제가 정말 죽일 듯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자 그놈은 집을 나갔어요. 속옷 한 장도 챙기지 못한 채 그대로 집 밖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그놈과의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홈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전에 집에 한번 도둑이 크게 들었던 터라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집과 제가 그놈과 살던 집 두 군데 다 있었죠. 저는 그 전날 그놈이 술에 취해 있던 말과 행동이 녹음된 영상 파일,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과 그놈한테 보낸 이체 내역을 그대로 증거로 적용시키고 싶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감히 내 아버지의 목숨을 가지고 자기 인생 한탕하는 데 사용하려 한 그놈을 절대 가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디? 이렇게까지 했어야 네 속이 시원했냐고! 봐봐, 이제 만족해? 야, 네 남편 아주 개털대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해 죽겠던. 해도 너무하잖아! 내가 해도 너무해? 아까 증거 자료 못 봤니? 해도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 네가 나랑 내 동생, 우리 아빠한테 한 짓 생각해봐. 너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들 그 누구한테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그랬다간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알겠어? 저는 이혼 재판에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애초에 그놈과 합의 이혼을 진행할 생각 같은 건 없었기에 철두철미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진행했죠. 그 인간은 당연히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만 했습니다. 이건 이제까지 사연을 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놈이 제게 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저는 구질구질하고 역겨운 인간과 이혼을 하고 현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최악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남자를 만날 때 뭘 봐야 할지는 정확히 저만의 기준이 생긴 것 같네요. 그럼 이 기준 가지고서 좋은 남자 만나서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